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까지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연결식이 내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치러집니다.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장 반대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두환 씨에 대한 국가장 논의는 생각해볼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의혹이 제기된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서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도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현장을 방문해 관련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최종 후보 선출을 일주일 앞둔 국민의힘 대선 주자 4명은 오늘 마지막 1대1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납니다. 3년 전 면담 이후 끊긴 교황의 방북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북 제재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북한은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을 부각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하루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도 2,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 완화로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이동량까지 늘면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환자는 1,930명. 이에 따라 24일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1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738명, 경기 618명 등 수도권이 1,488명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다음 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방역 긴장감이 다소 이완되면서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일부 완화하고 또 사람 간 접촉이나 이런 게 많아지는 것들도 유행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 점도 유행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당국은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에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각종 행사와 모임을 통해 감염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겨울철을 고려했을 때는 분명히 앞으로 더 늘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3분의 1은 감염 경로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곁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절대 대규모 회식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감염자 급증은 막고 있지만 접종 완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돌파 감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을 완화하면서 다음 달 중순부터 12월까지는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환기를 자주 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가 오늘 단계적 일상 회복의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해서 발표합니다. 완화되는 사적 모임 인원의 미접종자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 앞서 공개한 초안에 담기지 않았던 세부 지침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다음 주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앞두고 최종 방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앞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사적 모임 완화 등이 담긴 초안을 공개한 뒤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온종일 영업할 수 있고 사적 모임도 전국 어디서든 10명까지 가능하게 한 방역 완화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적 모임 인원 가운데 미접종자 규모를 식당, 카페에 한해 제한하는 지점입니다.
현재는 미접종자 4명까지 허용되는데 자영업자들은 그 이상으로 늘려달라, 방역 전문가들은 2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 최종 조율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헬스장과 목욕탕,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백신 패스도 논란입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는 데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식당, 카페는 제외돼 형평성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계속 좀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함께. 이런 백신 패스는 추가 접종과 관계없이 기본 접종만 마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패스, 그러니까 접종 증명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기본 접종 대상자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추후에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 명분 구매 계획도 구체화해 발표됩니다. 한편 정부와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와 함께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늘 수밖에 없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미국의 제약사 머크앤컴퍼니의 로버트 데이비스 최고 경영자는 보건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연말까지 코로나19 치료 알약 1,000만 명분을 준비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각 28일 미국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현재로는 연말이 되기 전까지 1,000만 명 복용분을 확보할 수 있는 속도라며 내년에는 2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머크사는 리즈백 바이오 테라퓨틱스와 함께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인 몰루피라비르를 개발해서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전주보다 10,000건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20만 건대 초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고용시장은 정상화의 문턱까지 도달한 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으로 1년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27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WHO는 내년 9월까지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구, 개인 보호장비에 대한 접근 확대 등에 234억 달러, 우리 돈 27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O는 이를 통해 내년 중반까지 모든 국가에서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게 하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도 모스크바가 비필수 업종 상점의 문을 모두 닫는 부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의 이동을 줄여서 확산세를 꺾겠다는 건데 백신 접종률이 워낙 낮아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지는 봉쇄령의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모스크바 시내가 평소보다 한가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식료품점과 약국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학교의 문을 닫는 부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러시아 전역에서 직장 문을 닫는 강제 휴무령에 앞서 모스크바시가 서둘러 봉쇄에 나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인데 28일 러시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4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59명에 이르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пациентов, поступающих к нам на лечение, 44-45 лет. Болеют достаточно агрессивно, с выраженной одышкой, с выраженной интоксикацией. 하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봉쇄 기간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도록 하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엔 여전히 사람이 넘쳐나고 직장이 문을 닫는 동안 여행을 떠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에 대한 불신 탓에 32%에 불과한 백신 접종률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Ничего это не даст, может быть, немножко замедлит, но по факту пока не будет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все это ерунда. Я в это не верю. 러시아 정부는 현재 상황에선 모든 사람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을 경우 23만 5천 명에 이르는 러시아의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았습니다. 조문을 마친 뒤에 취재진과 마주쳤지만 이번에도 5.18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조문 이틀째,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고 투병 중인 전 씨 대신 아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 씨는 유족들에게 전두환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오지 못했다며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전 씨와 노 씨의 과거 군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문을 마친 이 씨는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잠시만요. 사과했는데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할 수 없으신가요? 노 씨의 부인 김옥숙 씨와 자녀들이 직접 조문객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도 잇따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한 분은 노태우 대통령이시다. 40몇 개국 이상의 임기 중에 외교 관계를 확충을 시켰죠. 온건 군부 세력의 대표의 노태우와 그다음에 온건 민주화 세력의 김영삼 이 두 분의 그런 대타협이 없었다면은 저는 민주화 이행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두고는 비판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씨는 민주주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전두환 씨와 비교하면서 그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5.18 희생자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가족들이 가족장을 좀 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군사 쿠데타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수많은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씨의 연결식은 오는 3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내일 고인의 연결식까지 장례위원회 주관으로 치러집니다. 이번 장례위원회는 300여 명 정도 규모로 구성됐는데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단체장과 진보 교육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국가장이지만 조기를 달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의 국가장을 주관할 장례위원회는 352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번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장례위원회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60 황태자로 불린 박철원 전 의원 등이 유족 측 장례위원으로 과거 동교동과 상도동계 인사들도 장례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단체장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국가장법에는 국가장 기간 동안 조기를 개양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조기를 개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노태우 씨가 12.12 군사 쿠데타의 장본인이고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이 있는 만큼 국가장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10여 명도 장례위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국가장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례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장 결정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 해야 할 의전이라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노 씨의 연결식은 내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거행되며 유해는 파주시 검단사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전두환 씨의 경우는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일 수는 있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대선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총리도 고인과 전두환 씨는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고 본인이 또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사과 5.18도 찾아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인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출신 배경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국민 통합이나 화합, 포용에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 행위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문제는 아마 또 그분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할까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 역사의 화해를 위한 어떤 용서를 빌거나 과오를 시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7박 9일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비롯해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이번 순방에서 한미는 물론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로마 현지에서 백정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각 28일 오후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추규호 주 교황청 대사와 권희석 주 이탈리아 대사가 공항에서 직접 문 대통령 내외를 맞았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은 이탈리아를 포함해 영국, 헝가리를 방문하는 7박 9일의 일정입니다.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 한반도 평화 논의가 주목됩니다. 현지 시각 30일과 31일에는 사람, 환경,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그린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대비, 탄소 중립 지원과 관련한 우리의 노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여부도 관심인데 청와대는 만남이 성사되면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영국 글래스고로 이동해 현지 시각으로 다음 달 1일과 2일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도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입니다. 여기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13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다뉴브강 선박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슬로바키아와 체코, 폴란드 등이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정상회담도 진행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로봇 산업 전시회장을 찾아 정책 행보에 속도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정책 구상을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로봇 산업 전시회장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길이 로봇 청소기 앞에 멈췄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직접 만져보고 궁금한 건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 뭐를 묻혀줘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로봇과 인공지능 신기술을 둘러보면서 현장의 요구 사항을 들었습니다. 미래산업 역량 강화의 바탕을 둔 경제성장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혁신과 창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방식, 방법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역량에 대한 정부 투자가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팀 행보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이 후보는 박용진, 김두관 의원과 잇따라 만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고 두 의원 모두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로써 경선 경쟁자들과 화합을 위한 회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경선 같이 했었던 이제 후보들도 힘 잘 모아서 팀플레이로 경기 승리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넓게 크게 가야죠. 예. 우물을 파도 넓게 파야 깊이 파지. 요렇게 파면 금방 한계가 오죠.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통해 이 후보가 구상하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개혁 입법과 소상공인 민생 회복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후보의 관련 요청사항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기본소득은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고 장기적 과제라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생과 미래 성장 등 핵심 공약 관련 이슈를 선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행보가 다수 의석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대권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과 연계해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개발 이익 환수 성과 등을 설명하며 관련 의혹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도입 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에도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홍준표 후보 사이에 오가는 말들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이준석 대표가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경선이 끝난 뒤에도 후유증이 남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경선 발표 전 마지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을 정권 교체의 도구로 써달라며 이른바 반문정서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서민복지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중도층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문 직결 가지고 정권 교체 안 됩니다. 정권 교체의 키는 2030 중도층 호남이 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 사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캠프의 인재 영입을 이른바 파리떼로 규정하며 골목대장 노릇도 며칠 남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거친 말을 자제해왔던 윤석열 전 총장도 불쾌한 듯 받아쳤습니다. 윤 캠프에는 파리떼가 들끓는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파리떼는 부패한 곳에만 들끓습니다. 정치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캠프 사이에도 험악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윤석열 캠프로 간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캠프에서도 공개 구애를 받았다고 하자 거짓말이다, 주사파 출신은 영입 대상이 아니라는 반박부터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주사파는 홍준표 후보라는 인신공격 발언들이 오고 갔습니다. 윤석열 캠프 주호영 의원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민심이 진짜가 아니라고 깎아내린 걸 두고도 텃밭 오선 의원의 자질이 서울 강북 초선보다 못하다는 홍준표 캠프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과열 양상의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고장까지 날렸지만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 당대표로서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두 후보 캠프 사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대선 주자의 마지막 1대1 토론이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5시 윤석열, 원희룡 후보와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각각 1대1로 맞붙는 맞수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에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회를 찾아 광주에서 4선을 한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의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캠프 사무실에서 정치 대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사무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과 국민을 향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언론 인터뷰 일정을 소화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이틀 만에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어?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국무부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앞두고 황무성 당시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지난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수억 원대 뒷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익제보에 의하면 화천대유의 김만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던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 전담수사팀도 최근 비슷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공사 내 2인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지금은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론 한 차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엔 외부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권유한 건 재직 당시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었는데도 공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은 퇴임한 지 1년 반이 지나 1심 선고를 받았다며 자기 재판은 사퇴 과정과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정감사 때 말한 대로 정말 자신이 사장직에 더 있길 바랐다면 그때 한마디라도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안다며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외압 의혹에 이어 추가 뒷돈 전달 폭로까지 불거진 가운데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이틀 만에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예, 전혀 관련이 없으세요. 이 전체 사건이랑 전혀. 이제 컨소시엄 구성 과정도 있고. 아니 누가 물타기 하는 거겠죠. 전담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부장을 포함한 검사 4명을 충원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자충수였다는 평가까지 나왔던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에 성명 불상 검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 또 이걸 전달하는데 누가 관여했는지 특정하지 못한 게 영장 기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증거를 얼마나 보강하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20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5쪽 반 분량을 할애해 손준성 검사의 범죄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5개 죄명을 적용했는데 크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고 이른바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영장엔 손 검사 외에 실제 고발을 지시하거나 고발장을 작성한 핵심 인물들의 이름은 넣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직권 남용 혐의를 기술하며 피의자 손준성과 성명 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 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엔 손 검사 부하 직원이었던 전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을 제외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손 검사 범죄의 공범이나 실행 주체로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이후 상황이나 채널A 사건 보도 등 지난해 4월 당시 사건 배경을 설명할 때 등장하거나 손 검사의 범죄 사실에서도 윤 전 청장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공격에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모 검사가 채널A 사건 제보자의 판결문을 검색했다고는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발장 작성자나 전달자를 규명하지 못하면서 SNS를 통해 들어온 고소고발장을 그대로 반송했을 것이라는 손 검사 측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물론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게 모든 수사 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 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증거 보강이 시급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이라는 변수에도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손준성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재직 시절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관으로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파면을 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서 파면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달 만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은 각하였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절반을 넘긴 겁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미 지난 2월에 퇴직해 탄핵 심판을 하더라도 파면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파면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수석 부장판사 재직 시절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 재판 3건과 관련해 후배 재판장에게 재판 진행과 관련된 요구를 하거나 판결문을 수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법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때 임 전 부장판사도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법리적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임 전 부장판사의 주장과 달리 위헌적 행위가 맞는다는 게 1심 판단이었고 이 판결은 국회 탄핵소추의 근거가 됐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과정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탄핵소추를 고려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 녹음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상황을 잘 보고 더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그냥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파면 위기를 벗어난 임 전 부장판사 측과 탄핵 소추를 주도했던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 주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재판 개입 행위를 사실상 조장하는 것이고 헌법 위반을 한 사람의 정관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보장해줘서 헌법 위반 공직자의 먹튀를 조장하는 꼴이 됩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판 개입에 대한 위헌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 자체를 내놓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재판 개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유명 걸그룹 멤버까지 피해를 봤다는 2,500억 원대 부동산 사기 사건 며칠째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확보한 이 부동산 그룹의 직원 교육 매뉴얼을 보도합니다. 이 매뉴얼에는 고객들을 꿰기 위한 지침이 담겨 있었고 아침 조회에서는 땅 지번을 알려주지 말라고 교육까지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피해자 3,000명에게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을 속여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기획부동산 그룹. YTN 취재진에게는 허위 정보로 땅을 판매한 적이 없고 위험성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고객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다 검토 물어보고. 하지만 회사 경영진들이 매일 아침 직원들과 조회 자리에서 한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절대 위치, 가격, 번지수, 평수 이런 거 다 듣고 광고하시다가는 문제 된 경우가 있어요. 이른바 깜깜이 투자를 하도록 고객을 꿰는 수법을 가르친 겁니다. 해당 업체에서 일했던 직원도 회사가 고객에게 땅을 보여주지 않은 채 계약하도록 유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실제 땅을 보고 싶다고 하면 위성지도 보여주면서 지금 땅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가겠다고 하면서 답사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만드는 거죠. YTN 취재진이 165페이지에 달하는 직원 교육 매뉴얼을 입수해 분석해봤더니 실제로 불법이나 사기로 볼 만한 내용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시 발표 전 정보를 입수해 투자 위험이 없는 곳을 선정할 수 있다고 홍보하라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 1급지도 역세권에 강조해 은행이자보다 몇 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라는 지침 등이 담겼습니다. 빨리 신청 안 하면 기회가 날아간다며 투자자를 보채는 방법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같은 매뉴얼 내용은 매일 아침 조회 교육을 통해 반복해서 전파됐습니다. 최소 500만 원 가져와도 몇 대니까 20만 원에 500만 원이면 25배입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매뉴얼대로 영업사원들이 실제 고객들을 설득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권위 안에 있는 땅이라 괜찮아요. 기획부동산 업체는 일부 영업 직원의 일탈일 뿐 회사 차원에서 교육 매뉴얼을 만든 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법인에서 만든 거는 아니. 하지만 YTN이 확보한 신입사원 교육 시간표와 내용, 실제 사원들의 영업 사례 등에서 업체의 해명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아 내부적으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자적 사상체계 정립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어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원 국정감사 도중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김정은 사상체계 확립을 위해 당 회의장 배경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사진을 없앤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간사들은 또 일부에서 제기된 김정은 대역설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초해상도 영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현장에서 가장 애쓴 분들 하면 우리 의료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 현장에서 땀 흘린 이들을 우리 옛 궁궐이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을 가득 담은 창경궁. 어둠이 내리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궁궐로 들어섭니다. 그 시절 임금이 걷던 어로를 시작으로 아늑한 불빛을 따라 걷습니다. 임금이 앉았던 옥좌의 장엄함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궁궐 야경을 둘러보는 이들은 코로나로 지친 의료진들입니다. 코로나와의 공존, 일상 회복을 앞두고 마련된 의료진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의료진들이다 보니까 잠시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세자가 국왕을 위해 준비한 잔치, 야연도 감상하고 은은한 불빛을 담은 연못 춘당지에선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눈에도 담고 오래 간직하기 위해 카메라에도 담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식물원 대온실에선
편안함이 극에 달합니다. 굉장히 밖에 나갈 일이 적다 보니까 조금 일과 이제 집에서만 있어서 조금 우울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니까 또 좀 생각도 많아지고 제가 또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창경국은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되게 운치 있고 너무 좋고요.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는 것 같고. 일반인들도 서울 시내 궁별로 야간 관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10월의 끝자락에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쾌청한 가운데 낮 동안 온화함을 느끼기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0.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서 크게 춥지 않고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조금씩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고 내륙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제주도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은 10.6도, 대구는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전 20도, 광주는 21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하늘만 다소 흐린 가운데 중부와 제주 곳곳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와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사업 수익 50% 이상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장하는 공모지침서가 본인의 사퇴 이후 1,822억 원의 고정 수익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퇴 압박과의 연관성과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가 향후 수사에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대장동 개발에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기 1년 전 개발 세력이 성남시 몫은 사전에 확정하고 민간 사업자의 배당은 제한하지 않는 극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세력이 짠 사업 설계도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서울신문은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주 4일제 같은 발언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굉장히 의욕만 앞섰다고 우려했습니다.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은 면했지만 헌재의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체 3분의 1인 3명의 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인 재판 개입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요청됐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사실상 형사처벌의 전 단계입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경기 회복을 저해하면서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으면 세계 경제가 팬데믹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국면에 빠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조간 브리핑 김평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까지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결정했지만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연결식을 앞두고 국가장 반대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두환 씨에 대한 국가장 논의는 생각해볼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의혹이 제기된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도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KT 통신장애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KT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피해 보상안과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합니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1,9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 더 늘어서 2,1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앞두고 최종 방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전문가 견해를 바탕으로 일상회복 1단계 세부 지침을 공개합니다. 이번 세부 지침에는 완화되는 사적 모임 인원에 백신 미접종자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지난 일상회복준비위원회 회의에선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인 10명 가운데 미접종자를 4명 이상으로 하는 방안과 2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최종 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은 2년 가까이 제한됐습니다. 특히 복지시설처럼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더라도 이 백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불평등은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4년의 세월을 거리에서 지낸 56살 곽금배 씨. 지난 1월 서울역 노숙인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나온 뒤론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노숙인 지원 시설을 방문하려면 일주일 안에 실시한 음성 확인서를 매번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받으라고 하니까 닭이석에서 자꾸 가면 안 받으면 그 닭이석의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아 하니까 밖에 나가라고 쫓아내요. 노숙인은 이미 지난 2분기에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곽 씨는 최근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휴대전화도 없고 한글도 모르는 곽 씨에게 누구도 접종 안내를 해주지 않아서입니다. 안 맞았습니다. 몰라가지고. 맞는데 몰라. 길을 모르니까 어디 갈지 모르니까 찾아갈지는 모르죠. 제가. 백신을 맞고 싶어도 건강 문제로 맞지 못한 이들은 다음 주 도입될 이른바 백신 패스가 걱정입니다. 유전에 따른 백신 부작용 우려나 기저질환 등 저마다 이유가 있는데도 미접종자는 무조건 불이익을 주는 차별의 도구로 느껴져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건 강요가 되고 점점 백신 맞은 자와 안 맞은 자를 구분하고 서로를 이제 좀 약간 대립하게 만드는? 인권단체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집단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국 접종 완료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백신 패스를 통해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공식화해 접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어렵게 맞이한 일상회복으로의 단계적 전환. 백신 접종률 상승과 경제 회복을 얘기하기에 앞서 백신 사각지대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째인 어제 모두 5만 4천여 명에게 1,900억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별도 소리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이 62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8.8%가 보상을 받은 셈입니다.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했지만 아직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8만 2천 명쯤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가 다음 달 가장 먼저 부스터샷을 맞습니다. 기존 화이자 외에 모더나와 얀센 백신도 추가 접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11월과 12월 추가 접종 계획안을 보면 효과 논란이 있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 명이 가장 먼저 부스터샷을 맞습니다. 통상 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 뒤 추가 접종이 원칙이지만 돌파 감염이 증가하는 얀센 백신은 2개월 뒤로 크게 앞당겼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추가 접종이 원칙이지만 30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할 수 있습니다.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한 3,800명 정도가 확진이 돼서 0.2%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걸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추가 접종은 가능한 한 맞아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50대와 기저질환자, 경찰, 군인 등 우선 접종 직업군도 이번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추가 접종은 가급적 1, 2차와 같은 종류의 백신을 쓰도록 하고 1, 2차 교차 접종을 했다면 추가 접종은 2차 때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추가 접종 시 화이자와 얀센은 기본 접종 용량 그대로, 모더나만 용량의 절반을 맞게 됩니다.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많이 시행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 달 정도부터 거의 절반 이상의 유럽 국가들이 교차 접종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 백신도 국내에 처음으로 풀렸습니다. 이번 물량은 4분기 신규 접종과 2차 접종, 추가 접종 등에 활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월부터 7개월간 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접종 완료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보다 코로나19에 감염 시 사망 위험이 9.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22배에 달했고 감염 위험도 2.7배나 높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하다가 지난 7월에서 9월 사이 크게 주춤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공급망 병목 사태 악화 등이 겹치면서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2%에 그쳤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마트 상품 진열대 빈 자리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공급망 차질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울상입니다. I don't see anything going down anytime soon, but we have to eat, so you have no other choice but to pay it. 미국의 소비 지출은 지난 2분기 12%대 급증했지만 3분기에는 고작 1.6% 증가에 그쳤습니다. 성장 엔진의 힘이 떨어지면서 3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는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 2분기 6%대 급증세에서 큰 폭 떨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2.8%에도 훨씬 못 미쳤습니다. 지난 여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자가 다시 급속히 늘고 노동력 부족 속에 공급망 병목이 더욱 심각해진 여파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4분기에는 다시 빠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우선 고용 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정상화 수준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8만 1,000건으로 지난해 3월 중순 이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Jobs up, wages up, unemployment down. That's progress. And it's a tribute to the hard work and resilience of the American people who are battling through this pandemic. 이와 함께 델타 변이 확산세 약화로 소비 지출이 다시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 4분기는 미국 경제가 6%대 성장세로 복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으로 1년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27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각 28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고 방역 장비 등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WHO는 내년 9월까지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구,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접근 확대 등에 234억 달러, 우리 돈 27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O는 이를 통해 내년 중반까지 모든 국가에서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게 하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국이 코로나19 입국 제한 국가와 호텔 격리를 사실상 없애는 등 입국 규제를 더 풀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페루, 파나마 등 중남미 7개국을 코로나19 입국 제한 대상국인 적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고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증명서가 인정되는 국가도 10여 개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 입국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입국 전 검사와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입국 후 2일차에 저렴한 신속 검사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치르기 위한 350여 명 규모의 장례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장례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고위공무원과 광역자치단체장, 유족 측 인사 등 모두 352명이 구성됐습니다. 장례위원 중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교육감 등 지자체 관련 인사는 모두 27명으로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단체장은 없습니다. 고인의 국가장 연결식은 내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태우 씨 장례는 국가장으로 결정됐지만 정부 차원의 분향소는 차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우 씨 장례를 주관하는 국가장 장례위원회는 공식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에 대한 조문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나 서울광장에 마련된 서울시 분향소를 중심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이유로 직접 분향소 설치를 안 한다는 방침이지만 노 씨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어제 노태우 씨 빈소를 찾았습니다. 취재진을 만났지만 5.18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현장 영상 보겠습니다. 여사님 전두환 씨께서 어떤 말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나갔는데 5.18 희생자들이 전혀 없으신가요? 전대욱 씨, 이순자 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과 관련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과 전 씨는 완전히 다른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도 5.18 관련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다만 장례를 국가장으로 한다고 해서 역사적 또는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분들이 국가장에 불편함을 느끼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자신 역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에는 성명불상 검사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발장 작성자는 물론 이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들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영장 기각으로 이어진 건데요. 향후 수사는 증거 보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20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5쪽 반 분량을 할애해 손준성 검사의 범죄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5개 죄명을 적용했는데 크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고 이른바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영장엔 손 검사 외에 실제 고발을 지시하거나 고발장을 작성한 핵심 인물들의 이름은 넣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직권 남용 혐의를 기술하며 피의자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엔 손 검사 부하 직원이었던 전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을 제외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손 검사 범죄의 공범이나 실행 주체로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이후 상황이나 채널A 사건 보도 등 지난해 4월 당시 사건 배경을 설명할 때 등장하거나 손 검사의 범죄 사실에서도 윤 전 청장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공격에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모 검사가 채널A 사건 제보자의 판결문을 검색했다고는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발장 작성자나 전달자를 규명하지 못하면서 SNS를 통해 들어온 고소고발장을 그대로 반송했을 것이라는 손 검사 측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물론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게 모든 수사 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 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증거 보강이 시급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이라는 변수에도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손준성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고발 사주 의혹에 자신이 연루된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정치 공작을 했다고 고발된 상황이 인격적으로 참기 어렵다며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고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습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 오후 이 두 사람을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청에 들어가며 곽상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에게 50억 원을 준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곽 의원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이른바 700억 약정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 등 뇌물 혐의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세력에게서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은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실무를 전담한 부서장이었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2인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앞두고 외압 때문에 사퇴했다고 폭로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자신이 녹취록을 공개한 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때문이라며 떳떳하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당시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수치스러워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보고 크게 후회했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황무성 전 사장을 향해 거짓말로 특정 후보를 흠집내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의 수석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어제 오후에 입장문을 내고 황 전 사장이 사퇴 종용을 받은 것인지 자작극을 벌인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전 사장이 지난 2013년 8월 공사 초대 사장 공모에 참여할 당시에 이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맹공했는데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라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의 발언은 첫 민생 행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만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나가고 문 열었다 나가고 이게 무슨 개미지국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며 선량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국민의힘에선 즉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역풍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빗대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이 후보는 주 4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두로 이야기할 때가 왔지만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이 후보가 대선 공약은 아니라며 주워 담기에 나섰지만 설익은 의제를 언급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캠프의 인재 영입을 놓고 부패한 곳에 파리떼가 들끓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부정하는 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윤 캠프에는 파리떼가 들끓는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파리떼는 부패한 곳에만 들끓습니다. 정치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하는 것은 그거는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그런 걸 자제해 왔고.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제 열린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의 다수 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 측의 탄핵 소추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서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가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이 각하되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이었던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부 재판관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가 드디어 법적으로 증명됐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임 전 판사 퇴직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실익이 없을 게 뻔했는데도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는데 예상대로 재판관 다수가 이를 인정해 탄핵 심판을 각하했다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정치적 목적만 가득했다는 게 드러났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정치 탄핵으로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던 민주당의 불순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단지 임 전 판사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헌재가 헌법 유린 사건에 대한 위헌 판단을 미뤘다면서 소극적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선언할 중요한 기회를 놓친 꼴이라며 거듭 유감을 표하면서도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판단에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분명 있었다는 겁니다. 본안 심리에 참여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사안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탄핵 절차에서 임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법을 손보겠다고 예고했는데 이에 따라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에 프란치스코 교황과 3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통일부 장관까지 함께하는 이번 만남에서 교황의 방북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로마 현지에서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각 29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에 유럽 순방 첫 일정으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납니다. 지난 2018년 10월 문 대통령이 교황청을 찾은 이후 꼭 3년 만에 재회입니다.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해온 세계 종교계 지도자와 한반도 평화 증진과 코로나, 기후변화, 빈곤 기아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3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이에 대해 공식 초청이 오면 방북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지만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북 의지를 재확인해 왔습니다. 또 한국인 대주교를 교황청 장관에 임명하면서 교황 방북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번에 4월달에 갔을 때 교황께 말씀을 드렸고 그 교황께서 거기에 정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면담에서 교황의 방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만남에 동행하는 것도 이 같은 점을 뒷받침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북 의지를 강조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로마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당 회의장에서는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사진이 사라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경제난에 대해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올 들어 중국과의 무역액이 지난해에 3분의 1로 줄었고 물자 부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스로 건국 이래 준엄한 국면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부각하려는 시도는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당 회의장 배경에선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선대와 차별되는 독자적 사상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권 10년을 맞아서 김정은주의,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좀 차별화되는 김정은주의를 독자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이제 국정원에서 확인하고 우리 정보위원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도 보고됐습니다. 최근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으로 공개 석상이 등장했지만 대역은 아니라고 단정했습니다. 약 140kg에서 현재 약 20kg가량 감량된 것으로 보이며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김정은 대역설은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외교와 안보를 총괄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입니다. 지난달 국무위원으로 승진한 것 역시 위상에 걸맞는 공식 직책을 받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KT는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 통신장애와 관련해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어 보상안 등의 수습책을 논의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이번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등 수습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3시간 이상 계속된 장애 등으로 규정된 현행 약관의 보상 기준을 개정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6일 오전 11시 20분경부터 1시간 반가량 전국적으로 유무선 인터넷 장애를 일으켜 식당 등에 큰 피해를 입힌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에 원인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지난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수출이 늘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결과인데요. 4분기 이후에도 성장이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이 넘는 매출에 도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이 73조 9,800억, 영업이익은 15조 8,2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영업이익은 28%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이 지난해 5조 5,400억 원에서 2배 가까이 오른 10조 600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소비자들이 보복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품 수요가 시장에서 늘은 거고요. 반도체가 부족해서 전자제품 생산이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높아진 겁니다. LG전자도 3분기에 18조 7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생활가전이 7조 611억 원, TV가 4조 1,815억 원의 매출로 실적을 주도했습니다. LG전자의 분기 매출이 18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는 미국의 월풀을 제치고 가전 부문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과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부진 속에서도 선방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4.7% 늘어 28조 8천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입니다. 전체 차량 판매 대수는 줄었지만 제네시스와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면서 수출 수요가 증가한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내 기업들이 품질 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4분기 이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 국내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또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미중 무역 갈등 속에 급냉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위험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에 경관을 가리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 인천 검단 신도시 건설사 3곳의 개선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건설사들이 제안한 개선안으로는 왕릉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앞으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남 진주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그제 오후 2시 10분쯤 62살 김모 씨가 경남 진주시 반석역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낮 12시 반쯤 전남 순천 벌교역에서 기차를 타고 진주 반석역으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 25일 밤 10시까지인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남 창녕군 주소지로 돌아오지 않았고 차량을 이용해서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으로 도주한 뒤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연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며 가을을 느끼기 좋습니다. 오늘도 구름 사이로 계속해서 파란 하늘을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안개는 서서히 짙어지고 있고요.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먼지 걱정 없이 전국의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10.6도, 대전과 대구 7.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이맘때 가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19도, 대전이 20도, 광주 21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하늘 표정이 흐려지겠는데요. 중부지방과 제주 곳곳으로 약한 비가 지나다가 휴일에 남부지방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는 작업용 로봇이 제품을 만드는 공장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이 고령화하고 또 그마저도 일손이 부족한 실정에서 천군만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여 마리의 한우가 있는 축사 안으로 커다란 상자 모양의 기계가 들어섭니다. 소에게 먹이를 주는 로봇으로 스스로 움직이며 소의 먹이통에 사료를 부어줍니다. 먹이통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고르게 먹이를 주고 먹이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고감도 전자저울이 적용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설정한 양만큼의 사료를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고 그 설정 양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우 200여 마리가 하루에 먹는 사료는 약 2,400kg. 이 많은 사료를 아침 저녁으로 나눠주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닌데 로봇이 이를 대신하는 겁니다. 기계를 도입하고 나서는 4, 5일에 1시간씩 원료만 투입해주면은 그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젖을 짜는 일도 로봇의 몫입니다. 젖소가 기계 안으로 들어오면 로봇팔이 나와 젖을 짜는 건 물론 세척과 소독까지 척척 해냅니다. 오리 사육 농가에서는 천장에 매달린 로봇이 깔 짚을 축사 바닥에 고르게 뿌려줍니다. 역시 무인 자동 방식이라 힘도 덜 들고 무엇보다 농장주가 먼지를 마시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최근 많은 축산농가가 고령화로 가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자동화 장치들은 가축 관리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업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작업용 로봇이 농가 일손을 대신하면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디젤 엔진 차량의 필수적인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오늘 핫 키워드에 올랐습니다. 요소수가 바닥나면 물류가 마비돼서 화물 파업보다도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요소수는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을 깨끗한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인데요. 트럭과 버스에 의무 장착하는 오염물질 저감 장치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제때 넣지 않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또 정상 운행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달 들어 중국이 핵심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제한하자 사재기가 벌어지면서 가격이 급등했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대부분 품절인 상황입니다. 국내 디젤 화물차의 3분의 2 가까이는 요소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칫 물류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장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줄고 병해와 냉해가 겹치면서 주요 김장 채소의 생산량이 줄었고 양념 재료의 가격도 치솟았습니다. 무름병 피해와 가을 장마, 또 이달 초 기습 한파까지 겹치면서 가을 배추와 무의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또 양념에 들어가는 부재료도 가격이 뛰어올라서 평년 대비 쪽파는 61.1% 급등했고 마늘은 28%, 고춧가루 16.3%, 또 소금도 42.4%나 상승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뭐 하나 안 오른 게 없다, 장보기가 겁난다라거나 식탁 위에 김치를 올리는 게 이제 사치가 됐다며 한숨 섞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정부는 김장 채소의 출하량을 늘리고 비축 물량 등을 추가로 내놓는 데 더해서 쿠폰을 통해 할인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김장 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이 터진 뒤 빠르게 손절했던 광고계가 다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광고계는 여론에 민감해서 브랜드 모델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 발빠르게 움직이죠. 배우 김선호도 논란이 터지자 그를 모델로 발탁했던 브랜드들이 빠르게 이미지를 비공개 처리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김선호에 대한 응원글과 인증글들이 이어지면서 여론이 바뀌자 김선호가 모델인 마스크 브랜드와 카메라 브랜드가 광고 영상과 메이킹 필름을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 브랜드가 김선호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만큼 그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가 시술 비용을 선결제로 받은 채 돌연 폐업했습니다. 고객들은 병원장을 경찰에 집단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병원이 사전에 폐업 일정을 알리거나 시술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정상 영업을 이어갈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객 한 사람당 많게는 수백만 원의 시술 비용을 선불로 받았는데요. 모두 41명에게 7천만 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솜방망이 처벌하면 다른 곳에서 다시 개업한다, 전국적으로 신상을 공개한다는 의견부터 또 의사 면허를 취소하라는 의견까지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키워드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안장식이 내일 치러집니다.
장례위원회도 구성이 됐는데 광주, 전남, 전북 지역 단체장들과 진보 교육감들은 빠졌습니다. 조기를 달지 않은 지자체도 많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의 국가장을 주관할 장례위원회는 352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번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장례위원회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60 황태자로 불린 박철원 전 의원 등이 유족 측 장례위원으로 과거 동교동과 상도동계 인사들도 장례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단체장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국가장법에는 국가장 기간 동안 조기를 개양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조기를 개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노태우 씨가 12.12 군사 쿠데타의 장본인이고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이 있는 만큼 국가장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10여 명도 장례위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국가장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례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장 결정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 해야 할 의전이라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노 씨의 연결식은 내일 오전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거행되며 유해는 파주시 검단사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노태우 씨 장례는 국가장으로 결정됐지만 정부 차원의 분향소는 차려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장례를 주관하는 국가장 장례위원회는 공식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에 대한 조문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나 서울 광장에 마련된 서울시 분향소를 중심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아들 재국 씨와 함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씨는 유족들과 만나 전두환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함께 오지 못했다면서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전 씨와 노 씨의 과거 군 생활과 관련한 얘기도 나눈 걸로 전해졌습니다. 빈소에 10여 분 동안 머무른 이 씨는 5.18에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투병 중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일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이틀째 2,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완화로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환자는 1,930명. 이에 따라 24일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1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738명, 경기 618명 등 수도권이 1,488명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다음 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방역 긴장감이 다소 이완되면서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일부 완화하고 또 사람 간 접촉이나 이런 게 많아지는 것들도 유행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 점도 유행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당국은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에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각종 행사와 모임을 통해 감염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겨울철을 고려했을 때는 분명히 앞으로 더 늘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3분의 1은 감염 경로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곁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절대 대규모 회식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감염자 급증은 막고 있지만 접종 완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돌파 감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을 완화하면서 다음 달 중순부터 12월까지는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환기를 자주 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에선 한 달 만에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난 노인시설 등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단계적 일상 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역 당국도 비상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요양병원 입구에 늘어선 구급차. 들것에 의지한 환자가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전담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난 24일 종사자 확진으로 시작돼 나흘 만에 감염자가 6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3명은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북구 한 교회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은 노인 주간 보호 시설로 퍼져 20명이 확진됐습니다. 종사자들이 근무 과정에서 유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지속함으로써 또 환자의 밀접한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북 남원 주간 노인 보호시설에서도 30명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0대 1명을 제외한 29명은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마지막 접종일이 4월 말이나 5월 초입니다. 면역 저하가 우려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 후 2개월 이후에 추가 접종을.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1차 접종만 마친 20대 미만 감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신규 확진자 28명 가운데 17명이 20대 미만입니다. 부여에서는 중학교 집단 감염으로 1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사흘새 학생과 학부모 등이 3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학생들이 감기 증상을 보이면 학부모님께서는 코로나19를 의심하시어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코앞에 둔 상황. 하지만 잇따르는 돌파 감염과 백신을 맞지 않은 20대 미만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다음 달부터 확대되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 가운데 얀센 접종자가 가장 먼저 부스터샷을 맞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은 어제 시작됐고 다음 달 8일부터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경찰, 군인 등 우선 접종 직업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약을 받아서 15일부터 추가 접종을 맞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에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숨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방역 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과성을 따지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어머니를 잃은 30대 이은석 씨. 63살 어머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접종 2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은커녕 평소 친구들과 등산을 즐길 정도로 건강했던 어머니. 이 씨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봉고차도 직접 운전하시고 너무나 건강하셨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사망 다음 날 조사에 나선 질병관리청은 2주 만에 명확히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씨가 직접 나서 부검을 의뢰한 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소견을 얻었지만 방역당국은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인과성을 명확히 없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자체가 이제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가 안 갔고요. 이 씨 어머니처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는 모두 700여 건, 중증 환자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중증인 경우 5건, 사망은 2건에 불과합니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정부와 방역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과성을 따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 대신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인과성을 입증하는 법을 만들라며 머리까지 깎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입증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야는 고도의 의학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날 질병관리청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상 반응 사례를 정리해 인과성 평가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부위원보다는 백신 분야 전문가로 위원들을 운영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 구성도 좀 변경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500만 명이 넘는 백신 미접종자 가운데 70% 이상이 이상 반응 우려를 이유로 꼽은 만큼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백신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는 게 절실해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앤컴퍼니의 로버트 데이비스 최고 경영자는 보건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연말까지 코로나19 치료 알약 1,000만 명분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데이비스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각 28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는 연말이 되기 전까지 1,000만 명 복용분을 확보할 수 있는 속도라며 내년에는 2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머크사는 리지백 바이오 테라퓨틱스와 함께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인 몰루피라비르를 개발해서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세력에게서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은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과 연계해서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개발이익 환수 성과 등을 설명하며 관련 의혹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도입 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에도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5시 윤석열 원희룡 후보와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각각 1대1로 맞붙는 맞수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에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회를 찾아 광주에서 4선을 한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의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캠프 사무실에서 정치 대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사무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과 국민을 향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언론 인터뷰 일정을 소화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길 한복판에서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뒤에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들의 범죄와 일탈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다리를 절며 황급히 지나갑니다. 그 뒤를 여학생이 전화하며 쫓아가고 경찰차가 지나가자 손을 들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학생을 발견한 경찰관들은 곧장 차에서 내려 도주하던 남성을 멈춰 세웁니다. 지난 27일 저녁 7시 10분쯤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뒤 길을 건너 200여 미터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중생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침착하게 뒤를 쫓으면서 남성은 20여 분 만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이 남성이 자신에게 마음에 든다며 뒤에서 껴안은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5급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이 남성은
지난 2015년 장애인을 추행한 전과로 위치 추적 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충동이 들어 범행했다면서도 성인인 줄 알았다고 변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포함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가석방된 남성이 피해자를 보복 폭행하고 협박해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8월엔 전자발찌를 찬 채 아파트 이웃을 성폭행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한바왕으로 알려진 유상봉 씨도 지난 7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보름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전자발찌 훼손과 재범을 막기 위해 70여 명 규모의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만 가능할 뿐 어떤 행동을 하는진 알 수 없다 보니 재범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조두순처럼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해 1:1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현지 시각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 금리와 한계대출 금리 역시 각각 마이너스 0.5%와 0.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또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대응 채권 매입 규모를 적어도 내년 3월 말까지 1조 8,500억 유로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4천조 원 규모의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을 절반으로 줄여서 제시하면서 의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반대에도 부닥쳐서 난항을 겪은 데다 아프간 사태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일단 후퇴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1위 미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무상교육과 의료 서비스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강화가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임과 함께 핵심 정책 과제로 선정하면서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가량의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산안이 실행되면 수백만 명의 일자리도 만들어져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a framework that will create millions of jobs, grow the economy, invest in our nation and our people, turn the climate crisis into an opportunity and put us on a path not only to compete but to win the economic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against China and every other major country in the world. 하지만 재원 마련과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든 야당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가 나오면서 단독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아프간 철군 사태와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힘을 빼는데 한몫했습니다. 결국 정권의 사활을 건 정책이지만 한 발 물러서 절반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We spent hours and hours and hours over months and months working on this. No one got everything they wanted, including me. But that's what compromise is. That's consensus. And that's what I ran on.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순방 직전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데에 이어 대국민 연설까지 나섰습니다. 그만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새롭게 제시한 수정안 처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군이 모두 철수한 줄 알았던 타이완에 여전히 일부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규모는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타이완에 미군이 주둔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다고 했지만 타이완 총통이 미군 주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겁니다. 차이 총통은 또 미군이 타이완의 방어를 도와줄 것으로 정말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nother principle i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regard any effort to determine the future of Taiwan by other than peaceful means a threat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Western Pacific.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에 타이완에 대한 약속은
바위처럼 단단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들의 화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대놓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타이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我们坚决反对美方同台湾地区进行任何形式的官方往来和军事联系。 중국은 이번 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공격용 헬기를 처음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타이완 상륙 작전을 위한 훈련을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겁니다. The situation is growing tense and seems to be growing more dangerous. 미국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에는 타이완 주둔 미군이 해병 위주로 3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군의 훈련을 위해 일부 특수부대도 주둔해 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숫자는 적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미군의 주둔 사실이 공식화하면서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가 배우 가운데 처음으로 문화인 최고의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윤여정 씨가 촬영차 머물고 있는 미국에서 수상 소감을 전해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 혼자 제 일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제가 이 상을 받아도 되나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살기 좋아져서 지금 전쟁 상황도 아니고 대중문화예술 부분의 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받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래 일해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주시는 상이라고 나라에서 주시는 상이라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은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어느새 10월의 끝자락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도심 곳곳에서도 붉은 단풍의 자태를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대체로 쾌청한 가운데 낮 동안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고요. 낮에는 19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고 내륙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0.6도, 대전과 대구는 7.5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19도, 대전 20도, 광주 21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하늘만 다소 흐린 가운데 중부와 제주 곳곳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는 계속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와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사업 수익 50% 이상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장하는 공모지침서가 본인의 사퇴 이후 1,822억 원의 고정 수익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퇴 압박과의 연관성과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가 향후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대장동 개발의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기 1년 전 개발 세력이 성남시 몫은 사전에 확정하고 민간 사업자의 배당은 제한하지 않는 극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세력이 짠 사업 설계도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서울신문은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주 4일제 같은 발언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굉장히 의욕만 앞섰다고 우려했습니다.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은 면했지만 헌재의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체 3분의 1인 3명의 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인 재판 개입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요청됐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사실상 형사처벌의 전 단계입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경기 회복을 저해하면서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으면 세계 경제가 팬데믹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국면에 빠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조간 브리핑 김평정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